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입니다. 우중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거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제 책의 부전인데 석세스 TV에서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 놓으셔가지고 제가 엄청 부담스러운데요. 이거보다는 원래 이 제목,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는 게 우리 익숙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 미국의 findwhat.com이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골프를 잘 치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100만 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했더니 무려 응답자의 46%가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을 던져봤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100만 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동의했는지 아십니까? 17%만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적 정서로 보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1.7% 정도 100만 불을 지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의 결혼에 대한 시각이고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비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옆에 모르는 사이에 앉으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옆에 앉으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없나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근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혹시 미혼으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사뿐히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결혼하신 건가요? 혹시 부부로 오신 분 계세요? 그래요? 두 분이 부부로 오셨는데 왜 한 분만 손을 드시나요? 같이 손을 드셔야지. 두 분 같이 들어보세요. 제가 책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손을 드셔서 그러면 부부로 오신 분들 중에서 20년 넘었다. 그런 부부 계신가요? 내가 더 오래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두 분이 드셨는데 몇 년 되셨어요? 37년? 그 정도 안 되시죠? 양보하시죠? 네. 우리 스태프께서 제 사인된 책을 저기 저 선생님 부부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서 급조하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기업인이자 가정행복 코치입니다. 근데 저는 기업인으로 불리기보다 가정행복 코치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성공보다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 별명이 친절한 수경 씨인데요. 웹상에서 제가 왜 친절한 수경 씨,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니고요. 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꽤나 까칠한 사람인데요. 제 아내가 저더러 자기한테 제발 좀 짜증내지 말라고, 제발 좀 친절하라고 호소하길래 제가 아내에게 친절하겠다고 작심하고 제 스스로 붙인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썩 명예스러운 별명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결혼 일부 순서로 결혼 환상과 현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대부분이 여기 결혼하셨는데요. 결혼하시면서 난 불행해야지 이러고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계시죠? 다들 행복하겠다고 마음먹고 결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결혼을 해보니까
난 무지무지 행복하다. 지금 좋아 죽겠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신가요? 근데 같이 안 오셨죠. 저렇게 손 드시는 분들은 부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혼자만의 착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무지무지 행복하다 한 분 계셨고 나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용감한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책 선물 없는데 혹시 있는 줄 알고. 네. 불행하다, 물리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요거 들면 책 주려고 그랬는데 못 드시네. 네. 그럼 혹시 내가 딴 사람이랑 살면 잘 살 것 같다. 이런 분 계세요?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예. 많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제가 쓱 훑어보니까요. 여러분 그 인물에 그 몸매에 그 정도면 잘 만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자,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먼저 우리들 가정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회계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중퇴를 했습니다. 또 목사 아드님은 중학교 때 중퇴를 했고요. CEO의 딸은 자살을 했고요. 의사는 대학 다니는 아들과 지금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꼭 대화가 필요하면 엄마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엄마가 없으면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문자 메시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전부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이고 중상류층이에요. 다 제가 가까이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분들 전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나쁜 경우가 많죠. 자, 자녀들과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 부부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요즘 황혼이혼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최근 15년 동안에 이혼 건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2003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혼 숙려 제도가 도입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히 40대 이후에 40대 후반 이후 남성과 여성이죠. 이거 작년 통계 자료입니다. 40대 남성과 40대 여성 후반, 그 다음에 50대의 이혼율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황혼이혼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입니다. 99% 아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리 아내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내들이 문제 있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9%의 아내들이 황혼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가 남편들은 피소자가 되는데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데 우리 남성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년으로 불리우는 40대, 여기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그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빌 클린턴, 대표적인 케이스죠. 백악관 인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그거가 있음으로 해서 거의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됐죠. 네. 전 세계 기업인이 숭앙하는 잭 웰치. 네. 경제적으로, 사회적 명성으로도 남부러울 것 없이 없는 분이지만 이분이 가정적으로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자인 수지 베틀로퍼가 24살 연하예요. 자기를 인터뷰하러 왔는데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벌써 두 번째 자기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또 세간의 이목을 많이 주고받았죠. 자, 잘 아시죠? 타이거 우즈. 예, 남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능력 있죠, 실력 있죠, 재력 있죠, 이쁜 마누라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 다 잃어버렸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경기력도 형편없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예, 누군지 아시죠?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도 올랐던 IMF 전 총재 스트로스칸. 이분도 순간적으로 호텔에서 여종 후보를 성폭행하려다가 평생 일군 명예를 잃어버린 케이스죠. 변양균 씨. 잘 나가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실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인과의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변양균 씨가 최근에 책을 냈어요. 책의 서문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그게 그렇게 참혹한 결과가 있을 줄 몰랐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사고를 치면서 그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공한 바보들. 자, 그런가 하면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죠. 저분은 재임 때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와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의 각종 봉사활동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퇴임 후의 평가가 높습니다. 이분이 해군 장교 출신인데 모든 일에 완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시간 약속 지키는 게 아주 철칙으로 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30분 전에 나가는 것이 자기 원칙인데 이 로잘린 여사는 늘 약속 시간 다 될 때까지 이것저것 챙기다가 시간이 늦고 그래서 부부가 그걸로 많이 다퉜어요. 카터가 나무라기도 하고 훈계도 해보고 그렇지만 절대로 못 고쳤다고 하네요. 근데 노년에 이른 카터가 아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다가 평생을 두고 내가 해도 못 고치니까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아내에게 생일 카드를 이렇게 씁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나와 시간 지키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써요. 로잘린 여사가 이 카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준 생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친절한 수경씨가 되기로 선언한 것도 바로 이 카터의 사례를 보고 제 아내의 생일 선물로 제가 준 거예요. 나는 뭘 바꿀 것인가? 내가 짜증내는 습관. 그거를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라크전을 승전으로 이끈 미국의 육군 대장입니다. 토미 프랭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라크전이 끝나고 부시 행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직을 제의했는데 이분이 거절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 기자회견이 뭐였냐 하면 나는 결혼 초에 적당한 때가 오면 전역해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갖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하고 은퇴를 해서 미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잘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시면 조금 불을 조절해야 되나요? 잘 보이세요? 네. 네,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분이 여기 그림이 누구냐면 이 제목은 이제 지켜진 약속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수많은 책의 저자이면서 미국의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의 교수이자 총장인 로버트 맥컬킨입니다. 이분의 아내가 10여 년 전에 60세 되던 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요. 그래서 대학 총장 일하고 간병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대학 총장직을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대학 당국에서 총장님, 사모님은 총장님은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그냥 간병인을 두시고 총장 일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내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아내를 알아봅니다. 내 아내가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녀 곁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보살펴야 합니다. 총장직과 교수 일은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내 아내의 남편 역할은 나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은퇴를 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아내를 간호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이렇게 이 프라미스 캡트라는 이런 책이 나오게 됐죠. 자, 뭐 남자는 아니지만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죠. 셀린 디온이 1999년도에 은퇴를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뭐 가창력과 맑은 음색으로 인기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돌연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 기자회견에서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남편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때까지 저는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 쇼 비즈니스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극진한 간호 덕에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재기를 했죠. 컴백을 하고 체외 수정을 통해서 최근에 아이도 가졌어요.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어떤 지위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인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내 남편의 아내 역할, 내 아내의 남편 역할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이상 우리는 그 서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게 30년 전 저희 결혼식 사진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죽하면 제 직장 선배들이 야, 너 혼자 장가가냐? 하고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 여자와 함께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록 라면만 먹어도 아니 밥을 굶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결혼 전에는 허구한 날 제가 야근했었는데 결혼하자 칼퇴근하고 퇴근 후나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뭐 설거지 청소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살림살이 살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았다는 게 아니고 신혼 때는 뭐니 해도 부부관계를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좋았어요. 제 아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았고요. 아내가 무엇을 해도 예뻐 보였어요. 딱 석 달 동안 말입니다. 석 달 지난 후에 제가 첫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저는 결혼하면 아내가 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줄 알았어요. 조속으로 맛있는 음식에, 깔끔한 살림살이에, 또 성적 파트너로서 내게 즐거움을 주고, 자녀 양육과 집안의 대소사를 알아서 척척 해줄 것으로 믿었죠. 또 주말이면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 분위기를 조용하게 하고, 저는 그저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그것도 싫으면 낮잠이나 자면 되는 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면 왕같이 살리라 기대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땠을까요? 제 아내는 남편이 유능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승진하겠지. 집도 빨리 장만할 거야. 퇴근하면 설거지나 청소도 잘 도와주고 주말이면 나랑 백화점 쇼핑 가거나 아이들 손을 잡고 야외로 가겠지. 또 제가 장인 장모를 제 부모님처럼 잘 모셔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아내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왕비를 꿈꾸었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릴 적 읽은 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화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죠? 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죠. 그래서 우린 결혼만 하면 잘 살 줄 알아요. 저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사나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동화의 엔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치고받고 살았더래요.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동화를 읽어도 더 이상 환상은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내도 서로의 기대에 못 미쳤죠. 저희 각자는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었던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영어로는 help meet이라고 합니다. 부부란 각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나서 돕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결혼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돕는 배필은커녕 스스로는 왕과 왕비로 배우자는 머슴이나 하녀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제 아내는요, 저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요즘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너무 다른 남녀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 아내는 저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기질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치약 짜는 것도 다르고요. 티슈를 쓰면 바로 버리지 왜 안 버려요? 저는 장남이라서 가족 부양 걱정에 경제관념이 뛰어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먹고 살면 됐지, 뭘 그렇게 아둥바둥해? 이렇게 저를 비난해요. 저 그게 참 답답해요. 돈은 내가 벌지 지가 법니까? 저는 또 미리미리 준비하지만 아내는 시간이 임박해서 일을 하고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씻는데 아내는 일찍 씻고 TV 보다가 자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왜 그렇게 얼굴을 오염된 상태로도 이러고 들어갑니다. 저는 또 부정적이라서 일이 잘 안 되면 어쩌나 하고 늘 걱정을 하는데요. 아내는 긍정적이라서 뭐 별일 있겠어 이럽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고교 동창생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친구랑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빌려주지 마. 근데 꼭 빌려줘야 되면 서류 확실히 받고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랑 석 줄짜리 차용증 받고 빌려줬어요. 이 친구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걸 받아냈어요. 다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일부만 받아냈는데 그런 겁니다. 부부가. 저는 또 이렇게 부부가 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추억거리를 만들기 좋아하는데 아내는 부부관계는 바깥에서 갖는 아주 질색을 합니다. 꼭 집에서만 갖고자 하는데 집에서는 애들 눈치 보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아내는 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많이 다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알기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통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과 지구상에 산다. 이거 이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 친구 핸드폰에 남편의 이름 대신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명왕성.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왜 명왕성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경상도 사람인데 자기하고 다르기가 이건 화성에서 온 남자 정도가 아니고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에서 온 남자 같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아주 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부부가 다르면 이랬겠어요? 자, 남녀의 차이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자, 여자는요, 척하고 감정을 알아요. 근데 남자는 말해줘도 잘 몰라요. 아마 많이들 공감들 하실 거예요. 여자는 무드에 약한가 하면 남자는 누드에 약합니다. 여자는 또 수다를 떨어서 남자를 질리게 하지만 남자는 입을 다물어서 여자를 오해하게 하죠.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만
남자는 꼭 알아야 되는 일에도 전혀 무관심할 때가 많죠. 우리 사모님들 맞아요? 아니신가 보다. 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훨씬 헌신적입니다. 남자보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합니다. 남자는 지가 하고 싶을 때 사랑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남녀의, 우리 두 부부의 차이로 인해서 10년간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결혼은 어느 환상에서 현실로 바뀌고 저는 거기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파마머리 김정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가끔 후회하고 제 아내는 가끔 후회 안 하고 이러면서 저희는 현실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한 인격과 다른 인격, 즉 두 인격이 만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인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부격이라는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나, 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격체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나, 너의 관계에서는요, 두 인격체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인격체밖에 없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고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납니다. 그래서 너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너는 져야 되고 네가 이기려면 내가 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격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내게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 유익하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불이익이고 희생처럼 보여요. 근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유익이고 풍성한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자, 제가 진행하는 결혼예비학교에서 이런 과제를 내줬어요. 커플끼리 사랑의 편지를 써라. 이랬더니 한 예비신부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왜 강사님들은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말을 하지? 우리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지금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한데 왜 그럴까? 이 커플이요, 너무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제가 잘 알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파경을 맞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상형의 배우자는 없습니다. 제가 기혼자 중에서 자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상형이다,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제가 딱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봤는데 그게 누굴까요? 네, 그분 남편의 이름이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커플은 아, 내가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해요. 그거는 앞에 커플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랑이 화려한 오해라면 결혼은 참혹한 이해다. 또 결혼식이 꿈이라면 결혼 생활은 알람시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해놓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바뀌는 게 요즘 결혼 생활이라고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다음에는 눈도 감고 귀도 닫아야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보지 못했던 상대의 나쁜 습관이 보일 수가 있고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못된 버릇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비로소 나의 사랑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비로소 불구하고 사랑이 시작될 기회가 오는 겁니다.
상대가 사랑하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싫으세요? 그게 억울하세요? 그러면 결혼하지 마세요. 많은 결혼의 위기가 네가 해야 내가 하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래서 결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는 결혼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커플이 환장을 해서 환상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저희처럼 석 달 동안 안고 부부로 지내다가 10년 정도 앵꼬 부부로 지내죠. 그러다가 도저히 갈등을 못 이길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은 돕는 배필로 거듭남으로써 인꼬 부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희 부부의 예를 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니네처럼 싸우고 사냐? 간혹 안 그런 부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정말 제가 알기로 안 싸울 것 같아요. 실제로 안 싸워요. 근데 그 남편이 내향형이고 아내가 외향형입니다. 그 집에 운전을 아내가 해요. 해외여행 예약 이런 거 다 아내가 합니다. 남편은 그저 집에서 책이나 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요. 근데 어느 날 아들 둘 데리고 온 가족이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대한항공 카운터를 가서 수속을 밟으려고 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에다 예약을 했나? 아시아나에 가서 거기도 예약이 안 돼 있어요. 항공사별로 다 가보니까 아무 데도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지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여보, 아내 얘기입니다. 내가 예약한 줄 알고 깜빡했네. 차 타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부부였다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큰 싸움으로 갔을 텐데 이 부부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부요 10만 명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 그림은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걸 심리학적으로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을 만나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애써 그걸 무시하면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상대가 그걸 그대로 놔두나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상대가 끊임없이 나를 개조하려고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점점점 커집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앞에서 본 예를 든 그 사례처럼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결혼은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전 과정에 걸쳐서 부단하게 실천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참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상을 갖고,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열정적인 사랑만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까 그 신혼부부들처럼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서 환상인 걸 깨달아요. 갈등을 겪죠. 그러나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초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제가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요. 70대 부부에게 스피드 퀴즈를 내더라고요. 근데 지문이 뭐였냐 하면 할아버지한테 지문이 나갔는데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멈,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멈이 대뜸 있다가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확 냅니다. 야, 이 할망구야. 왼수가 아니고 우리 같은 사이 네 글자 있잖아.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늙은 분들은 이렇다고 치고 젊은 분들이 또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걸 봤어요. 30대 부부에게 신랑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싹 웃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자주 해주는 말 있지.
그게 뭐지?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하는 말이 돌았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돌았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내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있다가 미쳤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이든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4가지를 대라. 뭘 댔는지 아세요? 돈, 건강, 친구, 딸. 4개를 댔답니다. 그러면 절대로 불필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 결혼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 왼수가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그거를 5가지 이유로 진단을 합니다. 첫째, 결혼에 관한 비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가정,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썩 모범적이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청사진이 없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없어요. 그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만 하면 잘 살 줄 알아요. 왜죠? 어릴 적 읽은 동화 때문에 그래요. 아, 결혼만 하면 내가 왕이고 내가 왕비일 줄 알아요. 돕는 배필이 뭔지, 바라는 배필이 뭔지 전혀 우리는 배우질 않죠. 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20년, 30년 원가정, 부모, 형제, 친구들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온 보따리들이 있어요. 습관 보따리가 있고 상처 보따리가 있습니다. 가끔 좋은 습관도 있는데 나쁜 습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참 많이 있어요.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내 습관 보따리, 상처 보따리를 던집니다. 너 이대로 해.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대로 해. 그게 뭐죠? 갈등이죠. 갈등을 이렇게 우리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습관 보따리와 상처 보따리를 끊임없이 꺼내 쓰는 거예요. 자, 4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적이지 못했는데 또 부부싸움까지 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시고 나서 완벽하게 화해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신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치고받고, 뭐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엔 던지고 때리고 이런 것만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없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결혼하잖아요. 부모하고 똑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결혼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다른 가정들보다 쉽게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선택을 합니다. 왜요? 학습된 대로 하는 거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자, 결혼 전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결혼하고라도 배워야 되는데 결혼하고도 안 배워요. 여러분들은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공부하러 나오시니까. 학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 5가지를 저는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경영자가 없다. 여러분, 가정이 조직이죠? 모든 조직에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2명 있는 조직이든 2만 명이 있는 조직이든 모든 조직에 경영자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경영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려왔던 행복한 가정과 결혼 후에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죠. 우리가 꿈꾸던 결혼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죠. 부부간의 친밀감은커녕
아이고 저 왼수 하는 마음이 들죠. 소위 앵꼬 부부입니다. 자, 어느 앵꼬 부부가 냇물을 건너는데 아내가 힘들다고 남편한테 업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다 보니까 평소 사이도 안 좋은데 푸념을 해요? 뭐라고 푸념하냐? 아유, 뭐가 이렇게 무겁냐? 하기야 머리는 돌이지. 얼굴엔 철판 깔았지. 강심장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안 무거울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다음에 이제 남편이 힘들어서 엎였어요. 아내한테 엎였더니 남편이 아까 한 얘기가 미안하니까 나 안 무겁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안 무겁지? 골은 비었지? 허파에 바람 잔뜩 들었지? 쓸개 빠졌지? 양심도 없지? 정신도 오락가락하니 무거울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럴 때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권태기가 무슨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부가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무덤덤한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상우가 퇴진하러 보이는 시기가 권태기입니다. 권상우처럼 훈남이던 남편이 어느새 대머리에 배불뚝이가 되어버렸고 김태희같이 아름답던 아내는 머리는 산발에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S라인은 D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자, 이제 어째야 합니까? 이런 밴댕이 같은 남편과 이런 네 가지 없는 아내랑 잘 살 수 있을까요? 대화법, 화성남자와 금성여자만 잘 배우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론과 기술로 무장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뭔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갈등의 순간마다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캇백 박사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아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개의 사람들이 일평생을 성취해서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아,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진 가정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것보다 내가 가정 하나를 제대로 건지는 게 훨씬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대단히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하면서 밖에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결혼을 통해 이룬 가족과 부부관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인류 문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이분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가족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 기념일 때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실 텐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결혼 기념일 때 꼭 혼인서약을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1년에 한 번씩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 2부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우리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1부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2부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경영자로서 어떻게 이 가정을 행복하게 끌고 갈 것인가?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돈만 벌어다 주는 경제적인 공급자가 아니라 나는 가정의 머리이자 리더다.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도와야 할 나는 가정 경영자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경영자가 뭐죠? 여러분, 사장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조직의 사장입니다. 배우자를 탓하지 마세요. 왜 사장이 돼가지고 부사장과 직원들에게 사장 자리를 내줍니까? 부사장이 무능하다고, 직원들이 못마땅하다고
사장이 사장직을 기울려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남자들이 가정을 경영하듯 기업을 경영한다면 거의 모든 기업이 부도날 것이다. 여러분 혹시 가정을 부도내고 있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은 프로게임입니다. 프로 선수들 한번 보세요. 김연아도, 박지성도, 최경주도 다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죠.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수많은 학습과 고도의 훈련으로 무장해야 할 결혼이라는 프로 무대에 책 한 권 안 들여다본 아마추어 부부들이 출전하니까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전에 뭐 남편 교육, 아빠 교육 받으신 분 계세요? 엄마 교육, 아내 교육 받으신 분 계세요? 그래요. 미혼인데 이런 데 오는 분들은 되게 두 종류예요. 혹시 이런 데 가면 퀸카가 있을까? 물 수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단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결혼 생활을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결혼 전에 이런 교육을 받으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결혼 전에 안 배웠으면 결혼 후에라도 배워야 되는데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들은요, 아침마당 볼 시간이라도 있지. 남편들은 아침마당 한번 볼 시간도 없잖아요. 자,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배우자, 부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제발 자기한테 짜증 좀 내지 말라고 했겠어요. 제 친구 중에 대기업 CEO로 직원 수만 명의 매출액 수조 원을 자랑하는데 정작 딱 3명의 가족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집에는 안 들어가요. 퇴근하고 직원들 불러내거나 친구들 불러내서 2차, 3차까지 맑은 물 마십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잠든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깨기 전에 나옵니다. 회사 일 너무 열심히 하죠. 연봉이 뭐 몇십억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족들 돈은 잘 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회사에서는 너무나 유능한 경영자인데 가정에서는 어떤 경영자인가요? 부도난 가정에 파산한 배의 선장과 같은 거죠. 자, 우리 아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남편 기 좀 살려주세요. 남편 좀 귀하게 대해주십시오. 우리 남편들한테요,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이런 걸 시키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리고 설사 뭐 아내가 강압적으로 그걸 시켜서 남편이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게 뭐 그리 유익이며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 사모님들? 부부 사이가 친밀하면요, 하라고 안 해도 남편들이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존귀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해요? 이거 나한테 맡기세요. 이런 건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이 안 할 것 같습니까? 더 잘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남편이 어깨를 으쓱 하면서 뭐 또 할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요,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내분들? 네, 우리 남편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로 사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물학적 아버지와 경제적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째 되던 해 제가 한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가정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거구나. 그 가정의 리더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부부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저희 부부는 텐텐 대화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텐텐 대화노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 부부가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싶을 때, 이거는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말로 하지 않고요. 보시는 저희 이 대화 노트를 꺼내서 주제를 정해서 각자 10분간 씁니다. 주로 느낌을 많이 써요. 기쁘다, 슬프다, 불쾌하다, 화난다, 이런 느낌 위주로 써요. 그래야 상대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다 쓰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썼구나 하는 걸 내가 배우자의 노트를 읽는 거죠. 다시 돌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10분간 다시 대화를 해요. 그래서 10분간 쓰고 10분간 대화한다. 그래서 저희가 텐텐 대화라고 부릅니다. 이 텐텐 대화를 가지고 저희가 부부 대화법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 텐텐 대화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부부의 친밀감도 높이고 또 갈등의 순간에는 갈등도 해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문제가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다른 가정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정 행복 코치가 된 후에 10년 동안 제가 활동하면서 경험한 많은 사례들, 특히 남편들이 가정 경영자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많은 사례들, 그걸 묶어서 이번에 책으로 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네, 이 책 나가니까요. 제목 잘 지었다고 많은 분들, 특히 아내분들이 대단히 공감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책이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그동안의 많은 결혼 지침서들은 두 리스트였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였는데 제 책은 don't 리스트입니다. 즉, 최소한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에 좋은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암에 걸리는 나쁜 음식만 안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의 8개 영역, 즉 일상생활, 대화, 가사, 섹스, 경제력, 자녀교육, 시가처가편, 부부싸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편들이 흔히 하는 실패 사례들 1번부터 쉬운 2가지를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난 5월 10일부터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는데 5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교보, 예스24, 인터파크의 결혼 부부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알라딘에서도 결혼 부부 분야의 탑2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어서 저보다도 출판사에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책의 인쇄 전부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거든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 기부했습니다. 여기서 박수를 치셔야 되는 겁니다. 부록에 보시면 텐텐대화 강의안,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저희 부부의 텐텐대화 사례, 관계가 좋을 때, 관계가 나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그대로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제 책을 사람들이 사랑하는가 보니까요. 다른 결혼 지침서들처럼 좋은 얘기만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픈 얘기, 또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 그것도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끝나고 나면 제가 책값도 할인해서 판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필요악이 있죠? 네, 부부싸움.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책 선물도 드리고 제가 비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없으세요? 자, 그러면 선물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책이 남았으니까 부부로 오신 분들 아까 몇 분 계셨죠? 다시 손 들어보세요. 부부로 오신 분들. 네, 그분들만 해당입니다. 지금 부부로 오신 분들 중에서 부부싸움하고 내가 가장 말을 오래 안 해봤다. 네, 한 달 손 들어보세요. 한 달.
이건 한 달을 안 넘겼다는 얘기인가요? 한 달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장 오래된 것 같다. 말 안 섞어 본 기간이. 일주일. 일주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우리 부부님들. 일주일이 우승입니까?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구정 때 싸웠는데, 추석 때까지 가는 부부 봤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추석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이 필요하면 애들 보냅니다, 애들. 애들이 가서 말하고 돌려받고. 그런 부부 봤습니다. 나가실 때 제가 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저희 부부라고 저희가 어디 강의하러 가면 물어보세요. 강사님들은 안 싸우시죠?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저희가 30년을 살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싫어하는 습관이 없을 수가 있으며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부부싸움 합니다. 문제는요,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화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9.9% 해요. 0.1%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문제는 하되 어떻게 끝을 내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부부싸움을 누가 겁니까? 남편이 겁니까? 남편이 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아내가 건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내가 맞네요. 맞습니다. 부부싸움의 패턴을 보면요, 원인 제공은 남자가 해요. 남자가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내가 그걸 못 참아서 싸움을 걸죠. 그러면 아내는 왜 싸움을 걸까요? 아내가 원래 호전적이라서?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리고 남편이랑 싸워서 승리하고 깃발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 세리머니 하는 게 좋아서? 아닙니다. 아내가 싸움을 거는 이유는 당신이 요러한 나쁜 버릇이 있는데 요것만 좀 고쳐주면 나나 우리 애들이 좀 편하겠어. 요거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남편의 인간성 들고 나오죠. 능력 무시하죠. 집안 무시하죠. 옆집 철수 아빠하고 비교까지 하네, 이 인간이. 그러면 남편이 얘하고 듣고 있나요? 죽으라고 방어하죠. 방어만 합니까? 역공을 펼치죠. 그래, 너는 그렇게 잘났냐? 너네 집안은 뭐 잘났냐? 넌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밥이나 축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벌이 하는 부부는, 야, 너만 맞벌이 하냐? 남들도 다 해. 왜 혼자 유난을 떨어? 이러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은 누구든지 잘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싸우는 걸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으로 가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글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 부부처럼 텐텐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시면 완벽한 화해에 이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잘 싸운 부부싸움은요, 안 싸운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감정은행 계좌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억대의 뭉칫돈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부부싸움 할 일이 생기시면 지금 여기 문장 나와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위기가 아닌 기회이다. 맞아. 부부싸움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했지. 이번에 내가 한번 기회로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 갖고 부부싸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부 세미나를 가든지 너무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복창해 주세요. 부부싸움은 위기가 아닌 기회이다. 부부싸움은 위기가 아닌 기회이다.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자, 두 번째, 배우자를 배우자.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사실 많이 몰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들으실 때 음악을 좀 아는 분들은 잘 즐겨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분들은 저건 뭐야? 지루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 그림에 대해서 작가나 작품이나 화풍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림을 대하면 훨씬 깊이 있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형식적이거나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랑 30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 직장 생활을 28년 하고 제가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직장 다닐 때보다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한 3년 정도를 저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제 아내가 정말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28년 동안 당신을 아는 것보다 3년 동안 당신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더 많다.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예요. 제가 퇴직하고서 아내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생아입니다. 갓난아기처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집안일에 있어서는. 제가요,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라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밥솥 뚜껑이 열 줄 몰랐고요. 네, 그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지 제가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배우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50대, 60대 백수 남편들이 아내한테 아주 큰 짐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아내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60대가 돼서 백수가 됐는데, 이 아내가 혼자 외출하면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골칫덩어리라고 부른답니다. 집에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그런데 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면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짐덩어리랍니다. 자기가 전부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싫어서 집에 두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네, 걱정덩어리라고 부른답니다. 집에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싫어서 나도 안 나가. 집에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응? 아휴, 왼수 덩어리. 오죽하면 삼식이 새끼란 말까지 나왔겠어요?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배우자의 과거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틴 부버가 나는 네가 지나온 길을 알지 못하고 너는 내가 지나온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조용한 시간을 택하셔서요, 서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어땠고, 조부모님은 어땠고, 형제 자매들은 어땠고. 그때 이럴 때 사건보다는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 그때 많이 슬펐어. 나 그때 많이 외로웠어. 나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나 그때 많이 격려받았어. 대단히 뿌듯했어.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로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이제 오늘 끝나고 나시면 텐텐 대화도 하셔야 되니까 노트를 사셔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고요? 아까 그랬죠? 원가족에서 가져온 그 상처 보따리와 습관 보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 동안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두시면, 당신이 이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근데 옛날에는 그게 부부의 갈등 요인이 됐잖아요.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 탓이 아니구나. 니네 엄마 아버지 탓이구나. 너 피해자구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원가정의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면 되나요? 가해자한테 뭐라고 해야죠. 근데 가해자한테 뭐라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보살펴주고 격려해주자는 거죠.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게 배우자가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의 기질이 뭔가 이걸 좀 과학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죠.
그래서 MBTI나 애니아그램 같은 좋은 툴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 검사의 목적은 뭐 너 이 성격 나빠, 좋아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기질상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향형의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왜 그렇게 설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외향형이라면 남편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또 아내는 반대로 내향형이다 이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집안에 있으면서 아내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가정 경영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언어 찾기입니다. 이거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모든 인간은 5가지 정도, 일반적으로입니다. 5가지 정도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한두 가지를 구사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럼 우리가 외국에 이민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에 이민을 갔다면 미국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언어, 배우자의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뭐냐면요. 첫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공간과 시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육체적 접촉, 스킨십입니다. 네 번째가 봉사, 몸으로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거. 5번째가 선물. 우리가 이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다 써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 하면 인정하는 말과 육체적 접촉이에요. 저는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발딱 일었습니다. 못 견뎌요. 그리고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아내랑 둘이 있을 때는 늘 제가 아내를 만져요. 네, 이렇게 뭐 허리를 감는다든지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엉덩이를 쓰다듬는다든지 그걸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저와 똑같이 인정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활동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그 2가지라고 그랬죠. 즉 봉사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육체적 접촉도 아니에요. 만약에 제 아내가 봉사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안 해줘도 청소를 안 해줘도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게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상대의 언어에 맞춰서 우리가 맞는 액션을 해주는 거죠. 다행히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이 사랑의 언어가 이 봉사예요. 남편이 일주일에 5번 정도 집에 들어가서 맞벌이 부부인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해놓고 다 해요. 근데 아내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왜 이틀은 안 해주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7일인데 왜 5일밖에 안 해주냐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야,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배가 불러서 저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해줘야 돼요. 자, 4번째. 결혼 생활의 전 과정인 남녀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남녀의 차이는요, 여러분, 가슴과 성기의 돌출의 차이보다 더 심한 게 남녀의 차이입니다. 정말 이 남녀의 차이는 한 부부의 인생 전 과정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면서 극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남녀의 차이만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셔도 부부 갈등의 90%는 제가 보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 결혼에 관한 서적을 최소한 10권을 읽으십시오. 제가 알기에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관심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권 정도의 결혼 관련 서적을 읽으셔야 하는데 무슨 책을 가장 먼저 읽어야 될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책 드립니다. 아, 예, 손 드셨죠?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책 먼저 읽으세요. 자, 다음 리추얼을 개발해라.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거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책과 TV 토크 프로에서 많이 활약했던 명지대학교의 전 교수 김정은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반복적 행위나 의식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리추얼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가 아침 식사를 맛있게 차려주는 것과 하얀 시트에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이분의 리추얼이라고 그랬어요. 저희에게는 어떤 리추얼이 있냐면요. 좀 이렇게 닭살스러워도 들으세요. 이게 싫어하니까요. 저희 부부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아내가 먼저 이렇게 아침 준비를 하러 가요. 제가 좀 뒤늦게 일어나서 아내가 이렇게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내 손을 잡고 혼자 잔 것 같아. 마무리하러 가자. 그러면서 제가 끌고 와요. 침대에 누워서 5분 정도 같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이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의 아침 시작하는 리추얼입니다. 두 번째, 토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출근을 안 하니까 음식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늦게 해도 되니까 이때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저희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손잡고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나와의 결혼 생활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토요일 아침 침대 대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 집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먼저 출근하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 아내가 저한테 장난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게 좋아서 자꾸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의 리추얼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는 사람한테 이걸 해줍니다. 제가 이 인사를 받고 나가면요. 어깨가 쫙 펴져요. 당당합니다, 하루가. 그렇게 신나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있어요. 주로 팬티바람으로 있는데, 제보다 이제 늦게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랑 딸은 눈이 커지면서 환하게 웃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처음에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좀 기석합니다. 요즘은 이제 들어오면서 픽 하고 웃어요. 제 아내는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철마다 이렇게 아내가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분주하고 바쁠 때라도 강제로라도 여행을 가자고 해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저희한테는 여행이 우리 부부의 좋은 활력소가 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랑 둘이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 미지의 땅이잖아요. 거기를 30분이나 1시간이나 시간 여유가 되는 만큼 매일 아침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너무 저희는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국내든 해외든 정말 저희가 그 새벽 산책이 큰 저희한테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행복은 추억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은 추억 만들기. 부부간에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면요. 살다가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리고 실망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행복 조각들을 떠올리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웃음소리가 나는 집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 소리가 나는 집에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리추얼이 있으세요? 자,
뭐 애들은 가라 시간인데요. 뭐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초신경 아하 하는 19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흔히들 부부가 되는 것을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부부가 성생활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죠.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성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뭔가로 표현해야 되는데 부부간의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성생활이 되어준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위대한 문학 작가라도 부부간의 사랑을 어떤 글이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 불가능한 부부간의 사랑을 우리는 섹스를 통해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정감, 극치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들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야 할 부부간의 성행위가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밥상을 탁 아내가 들고 들어오다가 남편한테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눈치를 탁 주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하네요. 반응이 20대는 밥상 치워 이런답니다. 근데 30대는 알아서 밥부터 먹고 40대는 뭐라고 하겠어요? 밥이나 먹지? 50대는 뭐라고 합니까? 야, 밥맛 떨어져. 60대는 밥 먹을 힘도 없는데 이런답니다. 자,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오웬 모건이라는 분이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 시간은 우리 일생의 0.1%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0.1%가 99.9%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섹스에서의 만족도가 부부의 행복 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부가 배우자와의 성관계에서 몇 %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빨리 가겠습니다. 네, 성관계 전문가인 클리포드와 조이스 패너는 100%까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부부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저도 아내도 부부관계를 한동안 달가워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어요. 회사 일은 많지요. 외부 활동해야 되지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니까 자주 관계를 갖지 않게 되더라고요. 용불용설입니다. 안 쓰니까 성능도 욕구도 점점 떨어지는 걸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든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하자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재미는 없고 그런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뭐 의무방어전 수준이죠. 안 할 수는 없고 해도 즐겁지 않고. 근데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저랑 이제 와이프랑 합의를 했습니다. 부부관계 하는 날을 섹스데이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대화에도 신경을 쓰고 웬만하면 뭐 이렇게 그게 있는 주에는 아내의 비위도 잘 맞춰주고 또 그날 아침에는 여보 오늘 알지? 저녁에 봐? 이러고 이제 애교도 떨고 이러고 나오면 그리고 저녁 약속 절대로 안 하죠. 바로 칼퇴근합니다. 그렇게를 한 6개월 정도 했나 싶은데 제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섹스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젠 당신과의 관계가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정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아내가 보잖아요. 여러분, 남자는요, 남자와 여자가 성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남자는 몸으로 반응이 와서 섹스를 하면서 마음이 풀어져요. 만족감을 느끼지만 아내들은 다릅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이 반응을 하고 섹스를 해서 마음 풀어지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마음이 열리고 몸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조신한 사람인데
깜짝 놀랄 폭탄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변광사라거나 테크닉이 좋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도 성을 밝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쏙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부의 성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는 섬기는 마음으로 하되 확실하게 즐기자, 이런 주의죠. 근데 섹스를요, 우리 남편들이 침대에서만 하는 걸로 아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평소에 쌓아둔 친밀감, 그것이 진정한 전이고요. 부부관계 후에 나누는 대화, 그게 진정한 후희입니다. 저는 섹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섹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육체를 빌려서 상대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설에 가까운 욕구 해소의 섹스도 있겠지만 적어도 부부간의 섹스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섹스를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부부가 완벽한 만족감을 느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섹스는 횟수가 아니라 충족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한 달 내내 전이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달은 후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섹스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가정경영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직장생활 또 기업활동 하시잖아요. 이런 거 다 배우시잖아요.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적자원 관리 하시죠? 핵심 역량 관리, 프로젝트 관리, 예산 결산 관리하시고 고객 만족 경영하시고 위기 관리하시고 지속 가능 경영. 우리가요, 너무나 좋은 경영의 툴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왜 이거 적용 안 하세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 해결하시잖아요. 전 직원 동원해서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우리 가족들이 날짜를 정해서 자기 10대 뉴스를 들고 나와요. 올해 나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들고 나오면 그 중에서 우리 집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걸 제가 계속 지금 적어 나가고 있어요. 올해가 11년째인데 이게 저희 집안의 역사책이 돼버렸어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내가 언제 승진했고 아이들이 언제 학교를 들어갔고 교육은 뭘 받았고 상은 뭘 타왔고 이사는 언제 어디로 하고 해외여행은 언제 어디로 가고 이런 기록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계속 매년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0대 후반 이후로 저는 우리 집 10개년 가정 경영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1년 단위로 10년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제 건강 수치를 기록을 하고 내가 언제 승진을 하고 애들이 언제 학교를 들어가고 결혼을 이때쯤 할 것이고 그러면 돈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또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업 활동을 통해서 훈련한 것들을 가정에서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가정이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친절한 수경씨가 되기로 선언하면서 시작한 일이 바로 이 감정 수첩 쓰기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걸 쓸 때는 내가 무슨 짜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걸 증명하려고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포켓 수첩을 이걸 사가지고 제가 어떤 감정, 짜증, 분노, 화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걸 다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짜증이 많은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짜증을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짜증이 나면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그 짜증이 휘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어요.
한 3개월 정도 쓰니까 더 이상 짜증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6개월 정도 지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나 요즘 짜증 잘 안 내지?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당신 아직도 안 친절해. 짜증나. 너무 짜증이 났는데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아내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문제 있으세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세요? 아내의 반복적인 불평, 거기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시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한테 짜증내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그게 2%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2% 부족하잖아 그랬는데 아내는 그게 2%라고? 그게 98%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하게 제 아내가 저한테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요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즘 당신이 친절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게 제가 친절한 수경 씨가 되기로 선언한 지 1년쯤 돼서 듣게 된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오랜 직장 생활과 기업 활동을 통해서 큰 계약을 따내고 큰 이익을 거두었을 때보다도 아내의 짧지만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명색이 제가 결혼 28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명색이 제가 가정행복 코치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고 잘난 체 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제 아내가 정말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저를 격려해주고 보살펴주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차가 다 끊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야근을 하든지 아니면 뭐 회식을 하든지 해서 10명, 20명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 직원들 다 데리고 우리 집까지 걸어갔어요. 논현동에서 개포동까지. 한 40분 걸립니다. 그러면 그 10명이든 20명이든 술상 다 봐줬고요. 아침밥 다 먹여서 우리 아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술을 안 먹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부부싸움 한 김에 화가 나서 제가 술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술국을 끓여낸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결혼 28년 만에, 직장 생활 28년을 청산하고 텐텐 대화를 저희 부부가 했는데 제가 그 텐텐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당신 덕분이야. 내가 부사장이 아니라 당신이 부사장이었어. 이렇게 제가 텐텐 대화에서 고백을 했고요.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처럼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당신이 수고하시는 동안 우리 가족은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니, 나이 52살에 백수가 됐는데 편히 쉬라고 한 게 그 진심이었겠어요? 아주 고단수입니다, 이 여자가. 아주 강적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그런 지지와 격려, 또 28년 동안의 내 수고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에 제가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남편은 또 아내는 가정 경영자입니다. 우리 가정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돈만 주는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내의 파트너이자 한 사람의 부모이자 자녀이고 멘토이자 코치이고 롤모델이죠. 또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문의 여러분이 시조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멸문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영안실 이론이라는 걸 펴냈어요. 뭐냐면 1년 전이나 1년 후나 사고와 태도와 행동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영안실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서전에 150페이지는 이미 씌워줬습니다.
나머지 150페이지 비어져 있습니다.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멋지게 채우고 싶지 않으세요? 5년 전에 여러분의 가정 경영을 하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러분은 5년 동안 영안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요,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행복이 해피니스인데 Y가 아니고 I인 이유는 행복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강의 초두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도 사업도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가정과 가족은 뒷전이고 일만 하기 위해서 돈만 버는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어떤 후배 중견기업가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해외 사업이 자꾸 커지는데 해외 담당 사장이 돼 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한 3배 정도 되겠더라고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3년 내지 5년만 하면 내가 노년을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해? 말어? 제가 인생 일막이 월, 화, 수, 목, 금 일만 하며 지낸 인생이었는데 인생 2막에 다른 사람의 가정을 돕기로 다른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사명을 정했는데 받고 많은 고민이 됐어요. 가족들하고도 상의를 했죠. 그러나 저는 사명을 따라 살기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 책은 세상이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부모교육 지도자인 마이클 팝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질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관계를 맺었던가에 대한 기억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가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조광지체와 함께 멋진 사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행복 코치 이수련이었습니다.